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 중국에서 이제 또 해외 주식, 특히나 뭐 미국 주식이나 이런 게 있겠죠. 이런 주식 투자를 차단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역시 중국이 중국했다. 그럼 그렇지. 중국이 뭐 그런 곳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역시나 금에도 뭐 투자 못하게 한 거 아니냐. 금도 어떻게 보면 해외 주식 투자일 수도 있으니까 해외 투자는 차단을 해서 결국에 금까지 투자를 못하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가 아닙니다. 이게 중국이 이 해외 주식 투자를 차단한 거는 진짜 다른 뜻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오히려 금이나 아니면은 중국 주식이 있겠죠. 아니면 다른 주식들의 이 투자 기회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왜 얘네들이 또 공산당이니까 뭐 그냥 해외 투자를 차단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다른 차원으로 이거 얘기해 주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조사해서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끝 쭉 한번 지켜보시고요.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즘 금 가격이 조금 조정을 하고 있죠.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금이랑 은은 지금 미국의 이 달러 세력들이 있잖아요. 이 달러 세력들이 금으로 다 이제 달러 자본이 금으로 이제 갈아타는 거를 막으려고 이미 뭐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전쟁이 벌어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금 가격이 거의 뭐 조정을 계속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은 가격도 조정을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 유지시키려고 세력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결국에 이 전쟁이 끝나고 다시 또 이제 정상화가 되면은 다시 이제는 달러 자본에서 이제는 금이나 이쪽 다흑화 자본으로 저는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쭉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도 미리 금이랑 뭐 이런 걸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주식에서 조금씩 줄여가면서 한국 주식이든 아니면 중국이든 이런 국가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 물론 미국을 다 없애는 건 아니고요. 서로 이제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비중 조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은 가격도 그렇고 금 가격이 지금 조정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몇 달 안 됐어요. 이게 1년 이상 된 것도 아니고요. 한 두세 달 이 정도 조정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막 엄청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 금보다는 더 잘 올라가는 주식 이쪽이 좀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서 크게 뭐 우리가 조바심을 내거나 그럴 저는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중국판 서학개미라고 하잖아요. 이 중국에서 이 해외 투자하는 거잖아요. 해외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차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조 달러 자본 유출에 칼을 뺐다. 그래서 이게 뜻은 뭐냐? 외화 유출되는 거를 막으려고 이렇게 차단을 했다. 뭐 이렇게 표면적인 뜻은 그거죠. 그래서 그렇게만 보시면 '아, 역시나 중국이 중국하는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또 다른 전략이 있습니다. 이 중국에도 얘네들이 이제는 히토류나 광물 전쟁을 미국한테 걸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금융 전쟁까지 이제 미국에 서서히 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무섭구나. 이게 얘네들이 진짜 오래 준비했었구나.' 이거를 제가 알 수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중국의 이 본토 해외 투자 단속 배경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중국 본토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수요는 이 부동산 침체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왜냐? 부동산을 투자해 봤자 수익이 안 나면서 결국에는 투자할 곳은 역시나 한모니 해외에서 수익 잘 나는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유출액이 지금 25 년만 1조 400억 달러가 이렇게 유출이 됐다고 나왔고요. 이는 데이터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래로 최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 상당 부분은 푸트홀딩 그다음에 타이거 브로커스 같은 이런 홍콩 및 싱가포르 거점 브로커를 통해 이렇게 미국 주식에 유입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를 방치하지 않은 이유는 복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자본 통제 약화에 따른 이 환율의 불안정, 그다음에 자금 세탁 및 불법 행위 감시의 어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 중산층의 자산이 달러 자산에 묶이는 것에 대한 전략적 우려다.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거를 차단하기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지금 5월 22일 날 8개 기관을 공동으로 단속 캠페인을 벌였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어 중국에도 이제 증권감독위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주도를 해서 국가금융감독
관리총국, 인민은행 등 8개 정부기관이 공동으로 전례 없는 불법 크로스보더 증권거래 단속 캠페인을 발동했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하거든요. 푸트홀딩, 롱브릿지 시큐리티, 그 다음에 타이거 브로커스 등 3개의 브로커에 대해 무면허 영업을 이유로 합산 3억 3천만 달러의 벌금 부과 및 불법 수입 전액 몰수를 했다고. 이게 아마 이 브로커들이 이렇게 돌려서 우회로 투자하는 거를 이제 진짜 거의 원천 차단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본토 고객은 포지션 청산 및 자금 인출만 허용을 했고요. 신규 매수랑 입금은 금지했다. 그리고 2년 내 본토 대상 모든 웹사이트, 앱, 서버 완전 폐쇄 의무화했고요. 그다음에 중국 본토 자금의 해외 마케팅, 계좌 개설, 거래 실행, 자금 이동 서비스를 전면 금지했다. 그래서 단속 발표 당일 푸트홀딩스 주가는 뉴욕에서 28% 급락했고 창업자인 이에 자산은 하루 만에 17억 달러가 감소해 47억 달러로 줄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지금 제재를 시작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중국은 이 개인의 연간 외화 구매 한도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5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으며 해외 증권 직접 투자는 뭐 지금 직접 투자나 홍콩 스톡 커넥트 같은 엄격하게 감독되는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허용이 된다. 이번 단속은 그간 이 틀을 우회해온 비공식 경로를 완전히 봉쇄하는 조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이 폐쇄 루프 자본 시스템이다. 모든 해외 투자 수익은 위안화로 본국에 환류되어야 하며 중국 중산층의 저축은 중국 내 채권 주식시장으로 유도된다. 그래서 중국의 국내 예금 총액은 50조 위안, 약 7조 달러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 저축 풀이며 이 자금을 어디로 흘려보내느냐는 미국 국채시장과 직결된 문제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미국 투자를 진짜 적극적으로 막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2차 이제 금융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1차 목표는 미국 금융시장 공격보다 자본 유출 차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부동산 시장이 약해지고 예금 금리가 낮아지면서 중국 중산층 자금은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미국 주식, 홍콩 계좌, 그다음에 해외 ETF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흐름이 커질수록 위안화 약세 압력, 국내 증시 자금 부족, 금융 통제 약화가 동시에 발생한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 금융 시장이 약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은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 자금을 막고 그 돈을 중국 채권, 중국 주식, 홍콩 금융 상품, 금시장, 이 중요하죠. 금시장. 여기 이쪽에 돌리려 합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 미국 S&P 500으로 가지 말고 중국 내부의 이 금융 순환 안에 돌게 만들어서 금융 자본, 이 중국 내 금융 자본을 키우려고 하는 의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미국 국채에 대한 구조적 압력도 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이 미국 국채 보유량이 역대 최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 미국 국채 보유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5년 말 기준에 682억 2.6억 달러로 지금 200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와 있고요. 이는 2013년 역대 최고치인 1조 3,170억 달러에서 48% 감소한 수치라고 합니다. 25년 한 해에만 755억 달러 순매도를 해서 주요국 중 최대 순매각 규모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6년 2월에는 중국 금융당국이 금융기관들에게 미국 국채 신규 매수를 자제하고 고농도 보유 기관 익스포저를 줄이도록 지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보도해드렸죠. 미국 국채 매입하지 마라 이렇게 권유 아닌 권유를 중국에서 했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중국의 이 미국 국채 보유량을 보면은요 계속 줄여갔어요. 이렇게 줄여있는 게 보이죠? 1.3조 달러에서 1.1조 달러, 그다음에 759억 달러, 그다음에 25년 말에는 683억 달러, 그다음에 25년 11월에 682억 달러, 17년 만에 최저치죠. 결국은 이렇게 보면 금융전쟁은 이미 시작됐고요. 다흑화 시대는 이미 벌어지고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겠죠. 물론 뭐 위기가 한꺼번에 바로 오진 않겠지만 서서히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서히 준비를 하자. 그럼 뭘로 준비해야 되냐? 금과 은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겠죠. 그다음에 뭐 미국 주식 외에 다른 주식에 리밸런싱하면서 다른 나라 주식들을 좀 매수를 하겠죠. 그래서 저는 국장이나 아니면 중국 주식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미국 국채 시장이 이 수급의 딜레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재무부는 26년 1월에서 3월 분기에만 민간 부분 대상으로 5,740억 달러의 순시장 채무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역시나 미국은 이제 계속 빚을 늘려나가요. 그래서 채권을 계속 팔아 먹으면서, 그러니까 국채죠. 이렇게 빚을 늘려가거든요. 그래서 26년 2분기에는 지금 추가로 1,890억 달러가 예정되어 있으며 3분기에는 6,710억 달러의 이 차입이 전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 수요에서 구조적으로 이탈하는 것은 국채 수익률 상승 압력으로 직결된다고 합니다. 이게 압박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실제로 25년 5월 20년물 국채 경매에서 이제 수요 부진이 발생해서 수익률이 5.047%로 경매 전 대비 상승 마감했고, 이는 이후 5.127%까지 뛰어올라 23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국채 수요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중국이 어느 정도 압박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아예 수요가 줄어든 건 아니고요. 중국만 안 사는 거지 다른 데는 좀 사고 있는데, 근데 일본도 또 이제 판다고 하니까 팔고 있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오면서 점점 더 이제 미국채 위기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그다음에 이제 위안화를 국제화하고 CIPS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CIPS가 뭐냐? 위안화 국제 이 전자 시스템 결제예요. 이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년 말 기준 193개의 직접 참여 기관과 1,573개 간접 참여 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124개국의 커버리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5년 한 해 CIPS를 통한 총 거래량은 180조 위안, 그러니까 25조 달러가 거래가 됐고요. 이는 23년 123조 위안에서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CIPS 칩스죠. 칩스의 성장의 주요 동인은 러시아의 이 스위프트 배제가 있죠. 22년에. 그래서 3천억 달러 규모의 러시안 외환보유고 동결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면서, 이 전례 없는 조치는 G20 회원국도 달러 기반 시스템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경고로 작용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금 가격도 폭발적으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거를 사용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걸 사용해 버리니까 이제 달러도 무기가 될 수가 있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미국이랑 친하지 않으면은 특히나 이 달러가 이렇게 묶이면서 당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다들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6년 뭐 3월에는 아프리카 최초로 스탠다드 뱅크가 칩스 직접 참여 기관이 됐다고 하면서, 아프리카도 결국에 여기에 참여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미국이랑 좀 소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아프리카는 금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자본 통제를 하니까 이 중국 무역의 약 30%가 위안화로 결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안화의 이 글로벌 이 무역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나 이 러시아 중국 무역에서 25년 말 기준에 이 99% 이상이 루블 또는 위안화로 결제된다. 왜냐? 달러를 막아버렸으니까. 이게 진짜 패착이라고 저 봅니다. 아무리 적국이라고 해도 달러 이 기축 통화는 자유롭게 쓰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게 자기가 자충수를 둔 거죠. 그래서 중국 은행들의 이 크로스보더 위안화 대출 잔액은 3,550억 달러에 달하면서, 이게 뭐 케냐, 에티오피아 뭐 이런 데에도 달러 표시 부채를 위안화로 전환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위안화를 점점 더 이제 시진핑 주석이 국제화 시켜라 뭐 이렇게 하면서, 중국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미국이랑 또 이제 금융 이런 서비스 전쟁을 이미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건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또 이란 전쟁이 시작되면서 페트로달러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 또 생겼죠. 그래서 이란의 이제 위안화 결제 요구, 이거를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호르무즈 해협 맞고 이란이 요구한 게 있잖아요. 비트코인으로 결제할지 아니면은 위안화로 결제할지, 이거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라. 달러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겁니다 바로. 그래서 지금 위안화 결제 석유 거래 조건으로 이렇게 협상을 지금 이란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 페트로달러가 점점 뭐라고 하죠?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페트로달러의 구조적 취약성이 있습니다. 전 세계 석유 거래의 약 80%는 지난 50년간 달러로 결제되었거든요. 근데
1974년 사우디랑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결국에 페트로달러를 가져왔잖아요. 금을 버리면서. 근본이 이제 폐지하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달러가 그러면은 휴지 조각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우디를 안보를 지켜준다는 이런 명분 하에 결국에는 달러를 이 석유에 페그를 시켰죠. 그러면서 이제 그걸로 이제 또 패권을 유지해서 지금까지 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페트로달러 이 시스템도 점점 더 이제 안 좋아진다는 거죠. 낮아지면서 이제 다른 게 또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 달러를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랑 페그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될까?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뭐 그래서 뭐 지니어스 액트 뭐 이렇게 이 법안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뭐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법안이 나와서 큰 거 와서 오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게 안 오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이 달러의 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중국은 위안화가 아니더라도 결국에 서방의 이 금융 시스템의 이 헤게모니, 이 힘을 패권을 갖고 오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이제는 홍콩을 통해서 이 금 거래 허브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달러 거래가 없는 이 가치 저장 체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 금 전략에서 가장 야심찬 단계에는 홍콩을 글로벌 금 거래 허브로, 그러니까 금 거래 허브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여기 나와 있죠. 25년 6월 26일에 상하이 금거래소, 그다음에 홍콩의 첫 해 인증 금고를 개설했다. 근데 이게 엄청 빠른 거거든요. 작년부터 했는데 이 정도 커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25년 12월에는 뭐 홍콩 금융장관 뭐 이렇게 이 사람이 또 해서 국제 금거래센터 최우선 추진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20년 1월에는 홍콩 상하이 금거래소와 MOU 체결. 그래서 홍콩 금 중앙청산 시스템을 설립을 하고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확정해서 2,000톤의 금 보관 용량을 3년 내 확보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야, 이게 어마어마한 거지. 2,000톤을 모으겠다. 그다음에 26년 2월에는 홍콩의 금 거래의 첫날 이제 개장식에서 지역 금 보관에, 그러니까 조셉 찬 차관이 지역금 보관의 허브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긴 지가 거의 뭐 1년도 안 된 건데 이걸 엄청나게 키워 보겠다, 이런 목표로 계속 여기에 힘을 실어 주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는 결국에 뭐 홍콩이 잘 되든 상하이가 잘 되든 중요한 거는 금 실물, 금의 가치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여기에서 지금 계좌 시스템을 어떻게 하냐? 비실물 계좌 시스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콩 금 청산 시스템의 게임 체인저는 비실물 계좌 도입이라고 합니다. 이는 투자자가 물리적 금괴를 실제로 이동시키지 않고도 금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스템으로 런던의 OTC 시장이 막대한 유동성을 확보하는데 핵심 역할을 해온 동일한 방식이다. 그러니까 런던을 따라하겠다. 그래서 거래 속도와 확장성을 극대화해 기관 투자자와 그다음에 중앙은행의 참여를 유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콩의 이 시스템에서 독보적인 구조적 우위를 갖는다. 홍콩은 여기 보면 부가세가 0%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대비해서 17에서 25% 비용 절감이 되고요. 네, 고정 환율제로 환율 위험이 제거가 된다. 그리고 자유로운 자본 이동으로 당일 결제가 가능하고요. 일국양제 프레임워크 아래 중국 내수 시장 접근성과 국제 금융 기준 동시 충족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현재 일일 근거래량 기준 이 런던이 1,400에서 1,600만 온스고요. 상하이가 800에서 120만 온스고 홍콩이 300에서 100만 온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급성장 중이라는데 아직은 런던을 따라가기에는 조금 규모가 낮지만 아마 이것도 시간 지나면은 따라갈 수가 있겠죠. 이것도 정말 재밌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위안화를 그래도 국제화하기에는 달러보다는 위상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금으로 담보를 하는 겁니다. 홍콩을 이용해서, 상하이를 이용해서 금으로 담보하고 거기에 원자재까지 더하면서 1대1로 참여국들의 이런 주요 타겟, 여기가 자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타겟을 삼아서 여기서 이제 빠르게 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발전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이 금 보유량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인민은행이 이 금 보유량을 발표했는데 3월 현재 2,313톤으로 17개월 연속 증가 중이다. 그래서 금을 계속 모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모으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실제 보유량은 이 공식 발표에 10배에서 11배 정도 매입을 하고 있다는 분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을 해서
추종 총 금 보유량은 약 5,411톤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IMF에 공시된 2,304톤의 2배가 넘을 것이다. 왜냐? 모르게 모아야 이제 더 이렇게 크게 뭐 뒤통수를 치든 여러 가지 큰 충격을 줄 수 있으니까 몰래 모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달러 패권의 현재를 보면은요. 구조적 약화와 한계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도 이제 점점 저물고 있다는 거는 이건 팩트입니다. 이거를 인정 안 하시면 저랑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인정을 하고 이제 준비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지금 IMF 데이터에 따르면 달러의 글로벌 외환보유고 비중은 25년 3분기 기준 56.92%로 1994년 이후 최저치 수준까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1년에 70%를 넘었던 수치가 25년 만에 크게 줄어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브릭스 플러스 국가들의 이 공식 금 보유량의 비중은 2019년 11.2%에서 26년 17.4%로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달라지고 있다. 무서워지고 있죠. 결국에는 달러가 내려오고 금의 시대가 점점 오고 있다는 걸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탈달러화는요. 중국이 좌초한 게 아니라 미국이 그냥 자기가 좌충수를 둔 겁니다. 왜냐? 이 첫 번째로는요. 여기 나와 있죠. 2020년, 2022년 이 코로나 이후에 과도한 이런 통화 팽창, 그러니까 돈을 많이 찍어냈죠. 그래서 고인플레이션과 달러 구매력 신뢰를 손상했죠. 그러니까 달러를 막 찍어내니까 내가 갖고 있는 달러는 계속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22년 이 러시아 외환 보유고 3천억 달러를 동결했다. 그래서 이거는 이 G20 국가도 달러를 들고 있으면은 충분히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 말 안 들으면은 바로 몰수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 달러에 대해서 가치를 떨어뜨렸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죠. 스위프트 시스템 무기화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거 외환 보유고 동결하고 그다음에 러시아를 이제 배제시켜 버렸잖아요. 이런 걸로 봤을 때 달러에 너무 올인하면은 힘들어지겠다.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도 있죠. 그래서 이제는 트럼프의 이 관세 때문에 교역 파트너의 신뢰 약화와 이 달러 이탈을 가속화시켰다. 근데 이거를 또 전쟁으로 계속 이제 잡아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금값과 은값이 엄청나게 오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를 승부를 보려고 이러한 전쟁을 시작했는데 그것도 이제 잘 안 되고 있죠. 이제 이 전쟁만 이제 끝난다고 하면은 아마도 금값과 은값은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 위안화 강세와 그 딜레마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안화가 이제 3년 만에 지금 가치가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가 요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원화는 위안화 대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환율 때문에 근데 위안화는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안화는 26년 5월 기준 달러 대비해서 6.78, 6.86 83 죄송합니다. 83 수준으로 23년 초 이후에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5년 한 해 동안 4.4%나 이렇게 절상됐고 26년에도 추가 강세가 이어졌다고 하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연말까지 지금 6.7까지 강세 전망을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볼까요? 지금 6.77 나왔거든요. 이렇게 지금 위안화가 강세로 가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최근 3년 동안은. 그래서 위안화 강세의 배경은 중국의 1조 2천억 달러의 무역 흑자, 그리고 달러 약세, 그리고 중국 수출 기업의 달러 수입을 위안화로 전환하는 매도 압력 때문이다. 그리고 3월 기준 상하이 금거래소를 통한 위안화 표시 금 가격은 온스당 5,100달러를 초과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위안화가 강세가 되면은 물론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 역설적 딜레마가 뭐냐? 결국에는 이 인민은행도 위안화 강세를 일정 부분 억제를 하려고 하거든요. 첫째는 뭐냐? 이 과도한 위안화 강세는 수출 경쟁력. 왜냐?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출이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경쟁력 약화를 시키고 둘째는 이 위안화 표시 채무를 가진 개도국들 있잖아요. 1대1로 한다고. 그 개도국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는 조절을 한다. 하지만 위안화 강세에는 저는 필연적이다. 위안화 가치를 그래도 유지시키려고 합니다. 왜? 달러가 흔들리면 그 흔들리는 자금들을 위안화로 다 받으려고 세계 자금들을 위안화로 유치를 하려고 위안화 가치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중국이 지금 이런 미국 주식이나 해외 주식 투자를 차단하는 이유는 뭐냐? 영내에 지금 위안화를 재순환시키고 중국 채권을 살리고 그다음에 위안화 매력을 제고시키면서 그러니까 올리면서 이 중국의 이 국제 결제망 CIPS 있잖아요. 이거를 증가를 시키고
결제 인프라의 신뢰도를 상승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홍콩의 근거래소를 허브로 만들어서 이 달러 거래 없는 저장 트랙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금융 전쟁이죠. 그래서 금 보유량을 축적시키고 그다음에 위안화 신뢰를 보완해서 탈달러와의 세계 최강 포지션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결국에는 금융 전쟁이 시작되는 거다. 뒤에는 다 금융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게 뭐가 금에 좋냐? 금에는 구조적으로 우호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지금 호재거든요. 왜냐? 이 중국의 이 인민은행이 금을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콩에서 이제 금 청산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그다음에 제재 회피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고, 비서방 중앙은행의 준비 자산의 다변화, 이게 지금 금의 장기 수요를 지지한다. 다만 이 금 가격이 이미 많이 오른 구간이라면,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다 하방을 지지하기 때문에 금이 이제 올라가면 올라갔지 그렇게 크게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이 국채, 이 장기채에 대해서는 부담이죠. 왜냐? 사줄 사람이 없다. 중국도 이제 안 사주고요. 그다음에 일본도 팔고 있고, 한국도 팔고 있고, 그다음에 튀르키예, 터키도 팔고 있죠. 그러면서도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는 계속 늘어나고, 부채는 계속 대규모의 국채 발행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영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미리 미국 국채에서 달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홍콩 자산에는 유동성이 이제 재배치되면서 효과를 느낄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해외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으니까 홍콩 주식, 중국 주식, 중국 채권, 금, 그다음에 홍콩 금융 상품 이런 데로 이제 투자가 더 몰릴 수가 있겠죠. 그럼 거기에서 이제 기회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위안화는 단기 강세 흐름이 가능하지만 완전한, 그런데 그렇다고 뭐 기축 통화로 가기에는 제약이 너무 크다. 정치 시스템도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국제 신뢰도가 많이 낮죠. 그래서 이게 제한적으로는 뭐 기축 통화는 아니지만 국제 거래에 쓸 수 있겠지만, 기축 통화까지는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중장기적으로는 점진적으로 이제 다극화가 되고 있다. 탈달러화가 되는 거는 거의 저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달러 패권 붕괴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근데 달러 기반 인프라가 수십 년간 이 축적된 네트워크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빠르게 무너지지 않을 텐데, 근데 서서히 달러의 이런 단극 구조는 이 달러, 유로, 위안화, 금 이런 공존 구조로 아마 바뀔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아마 금이지 않을까. 위안화가 이걸 다 대체할 수는 없는 거고요. 위안화를 다들 믿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달러 대비해서 믿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국제적으로 그래도 통용되는 게 뭐가 있을까? 그게 바로 금이죠. 그래서 그거를 또 이제 중국은 담보로 하려고 홍콩이나 상하이 근거래소를 늘리면서 CIPS, 이 칩스 거래를 계속 늘리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 금융을 미국이랑 또 이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거를 모르면서 중국 공산당이니까 해외 투자를 차단하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의도가 있었다. 이걸 보면 정말 재밌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중국이 이렇게 차단한다고 하면 중국 주식을 당연히 띄울 수밖에 없겠죠. 왜냐?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나 이런 투자 상품들이, 미국의 투자 상품들이 중국의 부동산 예금 대비해서 확실히 매력적인 수익률을 줬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본들을 막아놨으니까 중국 주식이 이제 매력적인 수익률이 될 수 있게 도와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국 주식에 대해서 호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로 투자하고 있는 ETF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 번씩 여러분 보시면서 뭐 좋으시면은 뭐 하나씩 공부하셔서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금과 은은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탈달러화가 점점 된다고 하면, 달러 가치가 이제 많이 흔들린다고 하면 미국 주식에서 이제는 한국 주식 이미 벌어지고 있죠. 그다음에 뭐 중국 주식, 아시아 이쪽으로 아마 자본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돼야 우리나라에 이제 구군이 오는 거고, 우리나라도 더 잘 될 것이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런 금과 은의 이런 시세도 아마 좋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공산당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결국에 이런 의도가 있었다, 이런 거 보면서 금융에 대해서 배우니까 재미있으시죠? 제가 또 이제 더 이렇게 재밌는 내용 다음에도 많이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투자 ETF나 금이나 은, 그다음에 전체적인 거시경제도 다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이런 영상 쭉 한번 돌려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